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40년 전에 정치적 앙숙이었던 두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훗날 벌어질 이 사라예보의 총성을 세계대전의 신호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의 주변으로 그 쟁쟁한 유럽의 강대국이 붙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바다 건너에 영국, 또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이 신생국가인 독일 제국의 힘을 키우려면 주변 강대국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비스마르크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그 44살이나 되는 비렐름 2세가 새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비렐름 2세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좀 젊었으니까 패기가 있었을 것 패기가 같아요. 있었죠. 비렐름은. 이 비렐름 2세는 주변 강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독일이 힘이 커졌고 더 키워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실을 다지자고 하는 그 비스마르크하고 독일의 힘을 확장하자고 하는 이 비렐름 2세하고 매번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의 고를 이기지 못하고 비렐름 2세가 사직서를 쓰라고 비스마르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스마르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죠. 정보사직. 예. 근데 이 비스마르크의 사직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불러오리라고는 그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직서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 것이 없어진 비렐름 2세가 독일도 다른 유럽 열강들처럼 해외 식민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유럽 이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독일이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독일과 러시아는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중립을 약속한다는 동맹 관계였는데 독일이 동맹 관계를 깨고 새로운 외교 노선을 구축했던 것이죠. 반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오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해 주던 독일과의 동맹이 소멸하니까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던 것이죠. 프랑스? 예, 맞습니다.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을,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제 영국이죠. 영국은 항상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렐름 2세가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어넘으려면 독일이 강력한 해군을 육군뿐만 아니라 키워야 해군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원을 해군에 투입하면서 해군력을 키우게 됩니다. 가장 공포심을 느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이겠죠.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와, 지금 뭐 사이가 다 안 좋아지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예. 나라들이 사이가 다 안 진짜 좋아지고. 비렐름 2세가 완전 패기가 넘쳤네요. 그래서 영국이 자신의 패권이 흔들리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요. 또 영국은. 더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프랑스와 맺습니다. 어? 야, 프랑스 또 다 친하게 지내네. 진짜. 예.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국이네. 동맹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또 해. 예.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독일이 자신들도 모로코에 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의 움직임을 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네. 예,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냥 고립된 듯해요, 지금. 아니, 저 정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우리 큰일 났는데? 이런 거는 몰랐나 보네.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이 그 베를린과 비잔티움을 잇고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선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힘이 이제는 동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도
이제 확산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제일 화를 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식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였었는데 여기에 바로 독일이 도전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때는 1914년 6월 28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이때 이제 오픈카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대공 부부가. 그리고 군중을 향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손을 흔들었겠죠. 이때 누군가 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멈춰서 있는 대공 부부를 저격하죠. 바로 이 사건이 세계를 뒤흔든 사라예보의 총성. 이것이 바로 치명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은 그 대공 부부의 사진입니다. 제2위 계승 후보자인 대공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발칵 뒤집히죠. 와, 진짜 화나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금방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섣불리 세르비아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 뒤에 큰 나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있었죠. 예. 같은 예. 슬라브계잖아요. 그 세르비아도 슬라브 국가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슬라브 국가인데 러시아는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그 슬라브 민족의 맏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세르비아는 귀여운 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오스트리아가 생각할 때 이 세르비아를 건드리면 분명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화를 꾹 참았던 거예요. 너무. 그때 독일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무조건 지원해주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백지수패라고 하는데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독일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때 비렐름 2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가죠. 독일이 내 형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왜 때리느냐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프겠죠, 뭐. 영프. 예, 영프죠. 프랑스가 독일로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하니까 독일이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 외치냐 해가지고 독일이 프랑스에게 또 선전포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로 공격하게 될 때 어디를 거치냐면요, 이 벨기에를 거칩니다. 벨기에 중립국 아닌가요? 예, 중립국이죠.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때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독일도 가만히 있고 또 선전포고를 마땅히 하겠죠. 야, 잠깐만. 오스트리아는 지금.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영국하고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뭐 전함과 연관돼서 뒤통수 맞다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영국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과 한편이 돼서 전쟁에 끼어들게 되죠. 또 한 나라가 이제 불가리아인데요. 그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사이에 원래부터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그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쪽이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이 연합국일 텐데 결국 이 전쟁의 전선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평소에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이 예. 다 여기서 이번 이때다 싶어서 기회에.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이때다 싶어 다 맞아요. 이번 표현한 기회에. 거네 그냥. 예. 국지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전체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하는 대전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확실히 밀렐름 2세의 어떤 뭐 독일을 야망? 과대평가하는 거 어떤 야만 그런 거 다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베를린 2세가 아무 대책 없이 그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자로 만들어줄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6주 안에 한 달 반 사이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촉박했네. 그래서 이게 철도를 통한 병력 수송의 그 속도를 계산하고 만들어 놓은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결론을 말한다면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접경지대는 프랑스가 상당히 방비를 철저히 해놨겠죠. 네. 이 정멍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회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벨기에. 벨기에를 지나갑니다. 독일이 워낙 강력한 육군 국가이긴 한데 벨기에가 너무 처절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예, 이게 바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생각보다 빨리 군대를 못 나 러시아가. 규현 씨가 촉이 좋네요. 어. 예상 밖으로 러시아가 빨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따르면 무지막지한 병력을 몰아서 프랑스로 가서 이제 파리를 점령해야 되는데 당장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 병력의 일부를 빼냅니다. 그래서 돌려서 러시아를 막게 되죠. 아니 오스트리아가 그때 좀 막아주면 되잖아. 아니 뭐 한 거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랑 싸우고 있었어. 이 당시에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도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오스트리아 대국은 사실은 좀 약해가지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 서부전선입니다. 그 독일군의 일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격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제는 프랑스입니다. 독일이 계속 대포로 공격을 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철도망을 다 파괴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로 병력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제 포격으로 철도망을 다 끊어놨으니 프랑스군이 그 병력을 진화하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프랑스군의 원병이 도착을 해서 독일군을 막아낸 것이죠. 와, 택시가 저랬구나. 신나 있네 저거 막. 와, 저거. 진짜 들떠 있네요. 그래서 긴급 동원령을 내려서 택시 600대를 모읍니다. 예, 병력을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실어 나른 병사의 수가 6천 명이에요. 근데 6천 명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급한 전선에 투입돼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미리 세워놨던 슐리펜 계획이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독일은 결국 러시아를 두고 프랑스를 두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이 몇 달 정도 싸우다가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정도가 아니었어요. 4년, 5년이 걸리는 장기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1914년 9월에 마른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독일군이 파리의 50km 앞까지 진격할 정도로 크게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바로 어떤 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군이 또 영국군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세로 독일군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일군이 이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기관총입니다. 그렇게 기관총으로 많은 그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 뒤로도 돌격악포로라고 하는 19세기식 낡은 전술이 계속 사용되면서 병사들이 계속 죽어가게 됩니다. 19세기 마인드를 가졌던 장교들이 20세기 전쟁을 지휘하게 되면서 나타난 비극이 바로 기관총과 그 기관총에 희생된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군요. 예. 네. 와. 옛날식으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돌진하다가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총과 대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키가 보통 이제 1m 뭐 60, 70, 80이니까 안전해지려면 그 땅을 2m 깊이로 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가시철사를 설치 놓습니다. 못 오게. 예, 적이 공격할 때 넘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적군이 그 어떻게 용케 방어선을 뚫고 참호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참호를 아주 복잡하게 미로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오. 예. 참호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고 헤매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본인들도 헷갈려. 자기 핀도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됐어요. 군대 그리고 뭐 정치가들 동맹 관계 얘기를 했지만 전쟁을 수행했던 일반 병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관총과 대포를 피해서 참호를 파고 들어갔다고 했죠. 그 안에서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일단 위생입니다. 위생.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이 그 1914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참호를 파기 시작해서 1915년 그리고 3월 10일까지 그 비가 안 오는 날이 겨우 18일이었대요. 나머지는 계속 비가 오죠. 거의 계속 습기가 찼겠네요. 그렇죠. 물을 빼는 하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참호 안에는 물이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30cm는 항상 차 있었다고 하죠. 발목이 항상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비가 또 많이 내리면 허리, 그다음에 겨드랑이까지 물이 차오르죠. 물이요? 예. 그럼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 물을 피해서 그 참호 밖으로 머리를 내밀면 그 순간 죽는 거죠. 저격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빗물 속에서 며칠 동안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물이 안 차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계속 내리니까 이 옷이 물에 젖어서 불게 되죠. 그래서 병사들이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외투를 입고 총을 휴대하고 비를 맞으면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무게만 15kg이었다고 해요. 와, 쌀한감만 있네요. 예, 상당히 무겁죠. 또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참호에서 이제 1.5m 깊이로 변소를 파야 되는데 비가 오면 역류하죠. 네, 역류하죠. 오물하고 빗물하고 섞여서 계속 차올라오는 것이죠. 이 참호 안에서 그 질병이라든지 각종 이유로 죽어간 시체들, 뭐 아군 시체, 적군 시체가 널려 있는데 당연히 그 부패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그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시체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예. 근데 이 담배로서도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또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시체 냄새보다 더 끔찍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똥 냄새겠죠. 오물 냄새들. 거머리. 바로 쥐떼들입니다. 예. 쥐가 보통 이제 사실은 조그마니까 얕보기 쉬운데 시체를 먹으면서 토실토실해져가지고 나중엔 이제 강아지만한 크게 돼요. 이제 강아지만한 크게 돼요. 강아지만 하다고요? 저게 쥐예요? 예. 참호 안에 물이 차면 그러니까 쥐떼가 헤엄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 시체를 파먹는데 그치지 않고 자고 있는 병사들을 시체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쥐에 물려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바로 이제 체인이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은 바로 참호발입니다. 예, 군화가 졌는데 그래서 벗지도 못하잖아요. 비상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비위생적인 생활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증세를 나타내냐면 처음에는 그 발의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검푸르게 변해서 썩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발을 절단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참호발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뭐야, 저게 발이라고? 예. 아니 참